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행사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들 어저께까지만 해도 우리 동아시아재단에서 오늘 행사를 취소할까 말까 이렇게 했었는데, 특히 우리 또 신원대사님까지께서는 저한테 그냥 카톡으로 문자 보내셔서 상황이 이런데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더 조용하네요. 뭐 우리 학교에서 여기 오는데 뭐 15분밖에 안 걸렸으니까 그만큼 오늘 우리 하는 행사가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트럼프 2.0과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질서의 미래. 이게 너무 그냥 자유국제주의 질서의 미래에서 일시 침체인가 영구 퇴출인가라고 하는 주제인데, 상당히 컨트로버시얼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미국에 대한 뭐 분석만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중앙대 이혜정 교수께서는 미국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국립외교원의 김한권 교수께서는 중국의 시각에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고려대학교 이재성 교수께서는 이유는 어떻게 이걸 유럽에서는 보고 있는가, 그리고 남기정 교수님께서는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뭐 이런 식으로 보려고 합니다. 진행은 각자가 한 10분에서 15분 발표를 하시고, 그러면 거의 1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 20에서 30분은 우리 패널들 사이에서 토론을 하고, 나머지 30분 정도 시간 남은 것은 플로어에 오픈해서 플로어에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여기가 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서서 질문도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은 서면으로 받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 포디움하고 그 플로어 사이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게 인터랙션이 잘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은 좀 메모지 준비하셔서 질의응답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 것 같네요. 뭐 정 안 되면은 뭐 서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만은.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동아시아재단은 그 정몽구 현대자동차 명회장님께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초대 이사장을 정몽구 이사장님이 하셨고, 지금 명예이사장님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대 이사장님을 이제 공로명 장관님께서 쭉 하셨고, 3대 이사장은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들 많이 하고, 특히 네트워킹들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 갖고 계신 글로벌 에이시아라고 하는 개간지, 영문 개간지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우리 동아시아재단 사무실에서 소위 런천 세미나를 쭉 열어왔습니다. 그 상당히 정평이 있는 모임이었는데, 코로나 난 후에 그거 이제 중단이 됐고, 그래서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첫 행사를 오늘 갖게 됐습니다. 오늘 행사 뭐 반응이 좋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꼭 이런 큰 자리가 아니더라도 동아시아재단에서 옛날과 같이 뭐 30에서 40분 모셔서지만 점심하시면서 토론하는 그런 기회들을 다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시작을 우리 이혜정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생각하는 이 최근 국제 질서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이혜정입니다. 제가 그 주최 측에 발제문을 드리고 발제문이 다 배포되는지 알고 왔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그냥 핸폰에 있는 제 발제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문 선생님하고 주최 측에 드린 거는 짤막하게 두 개로 드렸는데, 하나는 3월 20일자로 제가 쓴 원고를 이제 다른데 출판되는 짤막한 원고인데, 내용은 트럼프 2.0의 미국 우선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에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은 약탈적 지구 제국주의다라는 걸로 썼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올 때 생각은 팜플렛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되니까, 앞쪽은 뒤쪽은 그냥 제목이 그거고요. 뭐 그람시의 괴물들의 시간이고, 이제 트럼프 2.0은 약탈적 지구 제국주의인데, 먼저 소개를 드리면 약탈적이란 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고립주의가 아니라는 건데, 고립주의도 아니고 지구적인 수준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군사적인
우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패권론은 전혀 아니고요. 그렇다고 주한미군 그다음에 나토를 완전히 빼겠다는 그립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거 브릭스 건드리지 마라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위계적입니다. 더티 15도 있고 그다음에 인종적으로도 위계적이고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들은 레퓨지를 받겠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쫓아내고 대단히 위계적입니다. 그래서 나토에 대해서도 위계적이죠. 그러니까 국방비 2% 내는 국가들하고 3% 내는 국가들, 5% 내는 국가들 다 달리하겠다. 그 대무역에서도 트럼프나 마가의 입장은 니네가 우리를 등쳐먹은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하겠다는 거니까 위계적이고요. 약탈적입니다. 시혜적의 반대, 그게 이제 원래 내용이었고, 그 앞쪽에는 한 페이지 반 정도 개조식으로 드렸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좀비인가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 왜냐하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부고가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제 개인적으로는 CFR 그 미국 외교협회에서 내는 Foreign Affairs에서 2019년 총가에 그 미국의 세기 부검 오탑시 특집호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부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부고인가 아니면 이게 좀비처럼 죽지 않는 건가 이런 문제 제기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유주의적인 적도 없었고 국제적인 적도 없었고 질서 있은 적도 없었다는 그 그램 앨리슨의 비판을 개인적으로는 믿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말씀드리면 저한테 주최 측에서 주신 제목 미국 주도 자유 국제주의 질서니까 일단 처음에 제가 개조식에서 쓴 건 국제 정치 안에서 미국이 질서를 질서의 하나의 그 밸리스트 아니면 스테블라이저든 아니면 무질서를 깨는 존재든 미국의 존재감은 앞으로도 영원할 거다. 그럼 망한 제국 영국이 지금 갖고 있는 힘을 봐라. 인구 한국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안보리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더 가깝게는 냉전 때 제국이었던 러시아를 봐라. 망해도 그 정도는 하기 때문에 미국은 소프트 파워가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생각은 미국은 하드 파워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 정도 인구에 그 정도 영토에 그 정도 그 자원에 나머지는 이제 대학도 좋고 다 좋으니까 미국은 국제관계에 앞으로도 종합국력은 계속 넘버원일 거다. 그럼 그 다음에 문제는 미국이 뭔가 국제 질서를 주도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자. 그럼 일단 미국이란 건 뭔가 생각해 보자 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하는 게 제임스 카스라는 사람의 미국론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가 중층적으로 섞여 있는 나라인데 백인의 나라, 정착민 식민주의의 나라, 인디안을 몰아내고 백인의 나라, 인종주의적인 나라 원래 영토 국가로서 그 다음에 후발 제국주의의 모습, 그 다음에는 흔히 얘기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주의 패권의 모습 세 개가 공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이제 모순의 제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자유주의 패권의 층위가 약화되면 이게 제국적인 모습과 인종주의적인 모습이 전면에 드러나는 거죠. 큰 해석의 틀은 그렇고 하나는 미국의 국제질서 아니면 모든 나라가 국제질서를 리더십을 갖는다는 건 뭐냐? 여기에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론적인 자원은 E.H. 카가 얘기하는 이익조화, 그러니까 해외에 개입을 하는 건데 아주 간단하게 보면 국익을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미국의 주류가 얘기하는 계몽된 자기 그러니까 enlightened self-interest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개 국가들 지역적인 이런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걸 국익으로 만드는 거고, 국익으로 개념 정의하는 거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이제 힘과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두 개가 필요하다. 이익조화인데 이익조화는 하나는 대내적으로는 그런 굉장히 확장된 국익, 체제 전체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대한 리더십에 대한 국내 정치적인 지지, 그게 이제 대내적인 이익조화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의 이익하고 미국이 자유무역을 하는 거하고 일치한다는 데 대해서 합의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대외적으로 미국이 하는 패권 기획이든 리더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맹의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거를 2x2를 나눠보면 국내적으로는 엘리트와 대중을 나눌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동맹과 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합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냉전 시대를 예를 들면 소련이라는 적을 통해서 대내적인 지지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동맹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3자가 조합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러면 자유주의 국제 질서란 건 뭐냐? 제 생각은 사기입니다. 사기. 냉전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란 말 자체가 없었고 그다음에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란 말 자체도 없었고 냉전 시기에는 기본적인 운영의 명분이 반공입니다. 그래서 물론 브레튼 우드도 있었고 지금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민주주의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뭐 세계화, 뭐 자본주의,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는 다자주의, UN, 브레튼 우드 이렇게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냉전이 시작될 때 단계로 올라가면 브레튼 우드를 한다는 데 대한 국내 정치적인 지지를 미국이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미국이 갖고 있는 장점이다 단점입니다. 영국하고 가장 큰 차이. 영국은 제국이고 제국을 위해서 엘리트들이 노력하고 일반 국민도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대무역 의존도도 굉장히 높고요. 미국은 대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마샬 플랜도 지금은 일종의 enlightened self-interest, 시혜적인 패권의 대표적인 사례로 해석이 되지만 당시에는 반공이 아니었으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공이라는 건 그때는 프리월드라는 개념은 있었지만 지금 냉전이 끝난 다음에 역사의 종언이니 뭐 아이켄베리니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그러니까 저한테 주어진 과거 미국이 한 건 뭐냐? 냉전은 그런 게 아니다.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국제 질서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냉전 질서고 하나는 냉전이 끝난 다음에 단국 질서, 신자유주의적인 질서 이 두 개고 그런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라는 건 단국 시대의 역사를 새로 구성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 베트남 전쟁 같은 문제들 다 날아갑니다. 미국이 뭐 주권을 이번에 뭐 처음 안 지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냉전 때는 주권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국가에 대한 뭐 이게 굉장히 이론과 이념과 정책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련은 그 강제된 제국이고 미국은 초대된 대국이다. 뭐 가이어란 사람이 얘기한 유명한 얘기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독일과 일본과 미국의 동맹 체제인데 미국이 분정을 하는 상태에서 동맹을 맺은 겁니다. 시작은 임포지션입니다. 다른 건 그 다음에 미국이나 아니죠 일본이나 독일 내의 정치 세력들이 부과된 강제된 동맹이지만 이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새로운 거기에 대한 이제 동의를 마련해 나간 게 다른 거지. 냉전 질서라는 건 지금 얘기하는 뭐 주권 지킨 적 없습니다. 미국은 주권 규범을. 그리고 브레튼 우드 체제가 됐느냐, 유엔이 됐느냐, 미소가 경쟁하면서 안보리 다 날라가서 유엔은 마비됐습니다. 브레튼 우드가 됐느냐, 파이낸셜 리버럴리제이션은 90년대야 됐고요. 트레이드에서 리버럴리제이션은 잠정 조치로 가트라는 거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된 것처럼 하는 건 다 사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깨졌느냐? 지금 그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 역사의 종언 때 얘기했던 하나 뭐 시간이 그러니까 제한돼 있으니까 하나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빨리빨리 넘어가면 3단 논법이라고 계속 후쿠야마가 주장했잖아요. 저는 이제 그 1999년에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을 쓰고 워낙 전 세계적인 스타가 돼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계속 커미션드 페이퍼를 썼는데 그 89년에 자기 그 역사의 종언을 발표했던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 세컨드 토트라는 걸 발표합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도 읽히는데 세컨드 토트는 99년에 나옵니다. 그럼 세컨드 토트가 나왔을 때 질문은 IMF 동남아도 한국을 비롯해서 다 이게 신자유주의 시국화가 제대로 되는 거냐? 그다음에 그 정치 경제적인 여파가 러시아 작살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중남미도 작살나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이게 작동하는 거냐? 후쿠야마가 한 얘기가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아무 문제 없고 종실자본주의가 문제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3단 논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 3단 논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발전의 유일한 길은 개방해서 신자유주의 하는 거다라는 거고, 그 개방해서 신자유주의 지구화를 하면 민주주의가 되고 민주주의가 되면 평화가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대중적인 버전인데 그 버전은 다 깨진 거죠, 지금은. 예. 그러면 현재 트럼프 2.0이 민주주의의 전범인가? 극우 민중주의의 전범이고 스탑 더 스틸의 전범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레짐 체인지의 대상은 누구인가? 독일입니다. 유럽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극우를 막는 것을 언론의 자유를 막는다고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전범 아닙니다. 상권 분립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관세 때문에 너무나 분명해졌죠. 그래서 이걸 심하게 그냥 아주 극단적인 일반화, 단순화를 하면 이틀 전인가 문 선생님 계신 그 세미나에서도 얘기한 건데, 미국이 갖고 있는 앙시앙 레짐의 종언이다. 대내외적인 앙시앙 레짐의 최종적인 회복 불가능한 종언이다. 이게 전체 주제, 일시적인 퇴출인가 아닌가에 대한 제 답이고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트럼프 1기에서 바이든이 실패하고 트럼프 2기로 오는 거잖아요. 트럼프 1기와 2기 사이에 바이든의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기획이 무엇이었길래 실패했느냐를 봐야 되는데, 바이든의 취임사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취임사에서 미국이 돌아왔다라는 걸 했고, 트럼프가 2기에 의회에 가서도 아메리카 is back을 했는데 완전히 다른 아메리카가 온 거잖아요. 예, 그러면 바이든이 했던 건 2020년 1월 20일에 취임을 했는데 1월 6일에 의사당 점거 반란 폭동이 있었잖아요. 그럼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주의 기본이 날아간 거죠. 예. 평화적인 정권 교체라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바텀 라인인데 그걸 깬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을 묻겠다,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라는 거고, 하나는 16년 선거가 뚫린 게 러스트벨트의 고졸 이하 백인 노동 계층이 깬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오랜 문제였던 중산층이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했던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내외적인 이익 조화를 복원하려고 했는데 대내적인 이익 조화에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 중산층을 위한 외교란 걸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대외적으로 경제적인 공용의 프로젝트, 프리트레이드에 대한 대외적인 이익 조화를 실패했습니다. 심하게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TPP를 부정한 이후에 미국은 프리트레이드의 리더십을 발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네. 그래서 계속 인도태평양 전략에 필러가 3개니 4개니 한참 할 때 계속 얘기했던 게 중국이 RCEP하고 1대1로 하는데 미국 니네는 뭐 할 거냐. 그래서 별놈의 별 조어를 다 만들어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됐어요. 이번에 USAID 날아가면서 다 결국은 미국의 오랜 꿈이, 그러니까 동맹과 공용할 수 있는 미국의 중산층과 한국의 중산층이 같이 공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바이든 때부터 없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국으로 넘어와서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를 제외하고 냉전이 끝난 다음에 한미관계 동맹으로 좁혀서 보는 거 반대하지만 아무튼 동맹으로 치면 군사동맹을 한미 FTA 하면서 경제동맹으로 확장하고 글로벌 이슈에서 협력한다, 이렇게 3단계로 확장이 됐는데 트럼프 1기 때부터 가치동맹 날아간 거고, 트럼프 1기 바이든 때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날아간 겁니다. 이미 날아간 상태에서 트럼프 1기에 상당히 약화됐고,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상당한 부분 약화됐고, 바이든 때도 대외적인 부분에 이익 조화를 목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 강조점은 시도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이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건 놀랍게도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팬데믹에도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도 했고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체계적인 인종주의에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DEI 얘기하잖아요. 트럼프 2기로 오면서 그러니까 평등이에요. 평등에 대한 가치, 차별하지 않는 미국에 대한 가치 이것이 바이든이 했던 건데 이게 다 날라갔습니다. 그럼 바이든의 프로그램이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니까 바이든에서 트럼프 2기로 오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 이 제목처럼 뭔가를 새로 만들려면 그람시적인 의미는 새로운 선거연합, 지배연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트럼프 1기와 트럼프 2기의 가장 큰 차이는 머스크입니다. 그럼 머스크가 왜 생겼느냐 하는 거죠. 바이든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는데 빅테크에 대한 레귤레이션을 한 겁니다. 빅테크에 대한 레귤레이션을 하고 이 DEI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거 두 개를 하면서 완전히 돌아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들어오면서 마가에서 얘기하는 심층국가 딥스테이트에 대한 전면적인 해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는 미국의 국가 역량 자체가 침식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에 이미 남아있는 마지막으로 자유주의를 좁혀서 남아있는 다자주의, 민주주의, 관세 다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앙시앙 레짐의 완벽한 종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적당히 이제 그래서 그러면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모순이 있어서 상충이 있는데 대안이 있느냐? 지금 월가도 불만이고 민주당도 당연히 불만인데 대안을 조직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워낙 지금 그 진보와 중도의 충돌이 크고 메시지도 없고 메신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이겨도 상원은 못 가져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원은 3분의 1마다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이 지켜야 되는 상원 의석수가 더 많기 때문에 하원은 민주당으로 넘어가도 문제없는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선을 하느냐 마느냐 뭐 얘기가 많은데 러시아식으로 부통령으로 나간다 아니면 국무장관으로 나가서 정 부통령이 다 사퇴한다 별놈의 꼼수에 관한 추론들이 있지만 확실한 건 레임덕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치면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갖고 있는 확신, 그 첫 번째 암살에서 살아난 다음부터 일관되게 하는 얘기, 취임사 뭐 모든 연설에서 하는 얘기,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다는 이유가 있다, 마가를 실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세에 관해서 중국은 100년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분기별로 증시를 볼 수는 없다는 게 이게 3월 9일인가 그 팍스 뉴스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트럼프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교착과 혼란이 4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4년 후에도 상황으로 지배할 가능성조차 있다. 그게 영원히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원래도 없었고 돌아오지 않을 거다. 그러면 그게 한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도 뭐 지난번에 했던 건데 한국 외교의 지옥문이 열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너무 비관적인 메시지를 줘갖고 좀 초반부터 조금 암울하긴 합니다만 우리 김한권 교수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의미 있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동아시아 재단과 또 오늘 회의를 직접 주재해 주시는 문정인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훌륭하신 패널분들과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 대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주제에 맞추어서 중국의 인식과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자유주의, 국제주의 질서의 미래를 포함한 최근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 중국은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불안정과 불확실성의 시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은 장쩌민 시기부터 21세기 초반을 전략 기획기로 정의했습니다. 장쩌민 주석이 예를 들어서 2002년 11월에 중국 공산당 16차 당대회에서 이러한 시각을 공식적으로 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후진타오 시기에 이어서 시진핑 지도부 일기까지도 이어집니다. 시진핑 주석은 동시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듯이 100년에 없던 대변국의 시기다라고 명명했고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6월에 당 중앙회사 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세계는 100년에 없던 대변국에 처해 있다. 그리고 중국은 근대 역사 이래 가장 좋은 발전의 시기를 맞이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나서 2019년 7월에 공개된 중국의 국방백서 신시대의 중국 국방에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100년에 없던 대변국의 시기를 국제안보가 직면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더욱 표출되는 시기다라고 하면서 대인식의 전환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시기에 들어와서 중국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로 유지해왔던 엄밀히 얘기하면 그 탈냉전 시기 때부터 천안문 사태 이후에 탈냉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외 전략으로 핵심으로 내세웠던 도광양회에서 시진핑 시기 2기에 들어와서 분발 요인으로 바뀌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시진핑 지도부 2기에 들어와서 국제정세계의 인식의 변화를 불러온 주된 이유는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외부로부터의 압박이 중국에 대해서 강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부적으로 중국은 부동산, 금융, 인구구조, 청전 실업률 등으로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을 받게 되면서 대내외적인 요인이 나타나면서 이 시기를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인식하게 됩니다. 중국은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의 원인으로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미국 우선주의가 시작되면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이에 대해서 대비해 왔습니다. 또한 중국은 이 상황이 혼란스러워지더라도 미국은 초당적인 대응으로 대중국 전략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18차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할 시기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내세웠고 이어서 두 개의 100년, 즉 공산당 창당 100년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을 맞이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으며 단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경쟁을 추구해서 결과적으로 미래 어느 시기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미중 관계의 3대 원칙으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공영이라는 기반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관계 하에서도 타이완 해협 문제, 그 다음에 무역 관계를 포함해서 주권, 안보와 발전 이익을 훼손한다면 미국이라도 설사 이익을 훼손하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진핑 지도부는 트럼프 2기의 관세 보복 조치를 포함해서 예상되는 다양한 대중국 압박에 대해서 이미 대응책을 많이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는 매우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야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외교 분야에서 미국은 가치와 체제의 경쟁을 일으키면서 중국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고 국제사회의 규칙 기반 질서를 위협하는 국가로 비판해 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 대 중국의 전략적 경쟁 구도를 자유진영 국가 대 중국의 구도로 바꾸어서 다자 대 중국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갔고 사실 중국은 이에 대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유진영 대 중국의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중국은 미국과의 1대1 구도를 벗어나서 기존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었던 EU라든가 아니면은 자유진영 국가들을 포함한 주변에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기도 했었습니다.
반면 중국에게 이 가치와 체제의 경쟁이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건 알았지만 타이완, 홍콩, 신장 위구르 관련 현안들은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국내 정치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권위는 물론이고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까지도 문제가 되는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대외 전략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국내 정치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경 대응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애국주의 또는 애국민족주의, 사상교육 그리고 SNS의 강한 통제를 보였고 대외적으로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비판을 내세우면서 국제사회가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양한 현황과 고유의 역사, 대외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가치만이 존재할 수 있고 이를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다양한 문명과 체제를 얘기하고 이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면서 평화적인 공존이 필요하다라는 중국만의 문명에 대한 이해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대외 정책으로 내정 불간섭과 이러한 문명과 체제의 다양성을 내세움으로써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 즉 인권과 민주주의가 불편하게 느껴졌던 이슬람의 왕조국가, 중동의 왕조국가, 이슬람의 신정국가,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의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정치적 연대감을 조금씩 물밑에서 강화하는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군사안보 분야입니다. 중국은 이 분야에 대해서 매우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이 1대1로 군사력 대결을 가도 객관적으로 미국에 미치지 못하는데 미국이 최근 들어와서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은 군사안보적으로 더욱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는데도 나토의 주요 회원국들이 인태 지역에 대한 관여의 의지를 증가시키고 있고 전략 문서를 발표하고 있고 심지어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은 실제로 해군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보내서 군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과도 연계된 2026년 6월, 2023년 7월 그리고 작년 7월에 연달아 3년은 나토 정상회의에 IP4 즉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초청되면서 이러한 연계가 강화되자 중국은 매우 커다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중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을 맞이하는 2027년까지 건군이 100년 분투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인 국방 예산의 증가, 국민융합, 즉 군과 민간의 군사 과학 기술을 합해서 미래전에 대비하는 모습,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포위 돌파, 그리고 미국의 힘의 분산을 장기적인 틀에서 만들어 나가기 위한 포석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이 남태평양 제도국가들에 대한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한 행보는 지금은 미약하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는 포석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중국은 현재 트럼프 2기 시기 들어와서 미국의 요구가 중국뿐만의 견제와 압박뿐만이 아니라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요구와 압박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 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이를 중국이 최대한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쐐기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즉 지경학적 영향력을 확보해서 EU와 아세안 국가 그리고 중국 주변에 포진한 미국의 주요 동맹 국가들한테 보상적 쐐기, 즉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접근해 나가는 모습으로 가능하다면은 다자적인 대중국 압박을 와해시키거나 최소한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 통상 분야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쌍순환 정책,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의 자립, 그리고 중국 주도의 산업 생태계 구축과 자국의 지경학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모습, 그리고 우방국을 확대하기 위해서 브릭스, 상하이 협력기구를 포함해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EU에 대한 전략적 접근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EU가 미국에 대한 즉 트랜스 애틀랜틱 동맹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경학적 영향력을 포함해서 특히 트럼프 2기에 나타날 수 있는 미국과 EU의
그 파트너십에 혹시라도 균열이 가게 된다면은 중국은 이를 놓치지 않고 접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보인다면은 미국 주도하는 자유주의와 국제주의 질서에 관해서 중국은 부정적으로 봐왔고 현 상황을 미국 주도하는 이런 자유주의 질서보다는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문명과 제도가 인정받아서 중국 주도의 우방국이 확대되는 새로운 국제 질서로 나아가고 싶은 것이 중국의 내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를 비판하면서 글로벌 발전 창의, 글로벌 안보 창의, 그리고 글로벌 문명 창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글로벌 문명 창의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문명과 체제를 인정하는, 즉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해서 대응하려는 하나의 논리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국은 인류 운명 공동체, 그리고 1대1로의 지속 추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 주도의 다자기구의 확대,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와 기존의 아세안, 더하여서 EU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면서 중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명확하고 간결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승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뜻깊은 이 회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유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가장 많이 놀랐고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말하자면 가장 곤경에 처한 게 유럽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유럽을 볼 때, 그러니까 이 트럼프 2.0 시기의 가장 큰 변화라고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일단 동맹의 재편이라고 좀 보고 싶은데요. 뭐 동맹을 다 떨어냈다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동맹을 더 쪼이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균열상이 나오는데 실제로 유럽하고의 균열상이 제일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럽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이 과거에는 한국 고민하고 아주 달랐어요. 유럽의 고민은 한국의 고민과 뭐 차원도 다르고 그 지역도 다르고 그랬었는데 점점 유사한 고민을 지금 그 공유하게 되는 고민 공동체가 지금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은요, 두 개의 우산을 몇십 년 동안 쓰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탈냉전기, 뭐 냉전기는 뭐 이 진영이 나눠져 있었으니까요. 탈냉전기 90년서부터 지난 한 30년 정도를 놓고 봤었을 때 하나는 전쟁은 더 이상 발발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었어요. 그 적어도 탈냉전기에 있어서 전면전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나토가 있고 미국이 있고 미국의 해구산이 있다 라는 또 실질적인 그 디터런스에 관한 나토 기반의 디터런스에 관한 그 우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산은 2022년에 없어졌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면전 발생할 수 있다로 바뀌었고 그동안 그래도 나토는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지난 두 달 동안에 갑자기 소멸돼가는 그 양상을 보이면서 그 이중 우산에서 이제는 갑자기 비를 바로 맞게 되는 이 형국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 여러 가지의 그 대안들이 나오고 과연 그 대안들이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구조적인 것이냐 놓고 봤었을 때 지금의 인식은 이게 좀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그 인식이 좀 더 강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외교 전략은 일단 미국 주도의 안전보장, 대서양 동맹을 갖다 놓고 두 번째가 규범 중심의 소위 다자주의적인 이제 국제 질서, 그러니까 규범과 다자주의를 그 다른 한 축에 두는 외교였죠. 자, 뭐 이혜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거는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는 그건 저희가 근데 저는 실존한다고 봐요.
실존을 하는데 그게 약간 뭐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고 뭐는 이게 아니고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두 가지를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rule based order, 얼마나 소위 규칙에 기반한 뭐 규범도 들어가지만 규칙에 기반한 그 질서가 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그 institution, 기관을 활용한 그 베이스냐. 그 두 개를 가지고 저는 그 주로 리버럴 인스티튜셔널 오더를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서구의 입장에서는, 유럽의 입장에서는 유리했습니다. 유리했었고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서는 유럽이 1등은 아니었거든요. 2등이었거든요. 근데 안보 측면에서나 경제 측면에서나 이 기구들이 존재를 할 때 이 기구들이 그러고 미국과 유럽 쪽, 서방 쪽의 그 이해관계에 부합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있었죠. 한국은 어땠냐? 사실은 한국도 여기에서 수혜국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가장 큰 조건은 파트너가 분명해야 돼요. 이제까지는 미국이 이 파트너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이 파트너였는데 갑자기 이제 미국이 여기서 등을 돌리든지 아니면 빠지든지 이 양상을 보이면서 이제 기존에 흔들리고 있었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그 유럽의 규범 외교 체제가 그 도전을 맞고 있는 거죠. 미국의 시각은 뭐냐? 유럽이 보는 미국의 시각은 결국 미국이 유럽을 하나의 전략적인 공동체로 보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은 여전히 분열돼 있고 미국은 더 이상 지금 상태에서는 이 굳건한 파트너냐,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또 실망하고 있고 또 이제 화도 내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2025년 2월 달에 1년의 행사들 뮌헨 안보정상회의, 뮌헨 안보회의에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가서 유럽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왔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례한 발언이었지만 원래 맞는 얘기 기분 나쁘게 할 때가 제일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유럽이 충분히 전략적으로 통일돼 있지 못하고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기여를 못했다. 물론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좀 했습니다. 독일의 뭐 국민 대한 AfD 같은 경우를 뭐 대놓고 지지한다든지 그거는 좀 정치적으로는 좀 뭐 좋지 않은 그런 걸로 보여졌지만 어쨌든 유럽의 치부를 드러냈었죠. 리야드에서는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빼놓고 미국과 러시아가 만나서 이 정전에 관한 얘기까지 했었고요. 뉴욕에서 결정적으로 UN 총회에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주년을 맞아서 2월 24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올라온 규탄안을 통과는 됐습니다. 통과는 됐는데 중국은 기권했어요. 여기서 반대를 한 나라가 몇 개가 있습니다. 러시아 당연히 반대를 하죠. 북한, 시리아, 미국이 반대를 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침공했다는 부분을 빼자라고 하고 우크라이나 위기라는 말을 쓰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뭐 유럽과 나라들이 좀 정말 펄펄 뛰는 상황이 됐는데 미국이 기권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반대를 던졌습니다. 여기서 소위 규범의 외교에 있어서도 이제 미국과 특히 트럼프 체제에 있어서는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일단 유럽은 자체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두 가지의 대안을 내놓습니다. 하나는 바이마르 플러스라는 이거는 바이마르 플러스라는 체제와 하나는 유럽 안보 행동 계획 세이프 Security Action for Europe이라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유럽 자체의 방위 역량을 강화시키자.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상당히 큰 재원을 투입시키자라는 안을 내놨습니다.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볼 부분은 있겠습니다. 재작년서부터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논의된 개념이 있었습니다. 서구는 쇠퇴하는가? 웨스트라는, 물론 한국에 있어서는 한국이 웨스트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그 G7에서 G9, G10으로 올라가는 그 서구 담론이 사실 그 독일을 중심으로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의 위기는 서구가 많이 흔들리는 거죠. 서구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이제 여기에 유럽이 생각하는 서구는 한국과 호주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제 거의 됐어요. 거의 됐는데 지금 서구라는 담론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유럽의 실존적인 위기와 이 안보적인 실존적인 위기, 경제는 계속해서 침체돼서 가고 이제 그나마 자신이 있었던 룰 베이스드 오더 그리고 규범 외교가 흔들려져 가는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 고립에 대한 불안이 나오기 시작했고 규범적 고립화 그리고 서구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 세 가지의 위기를 함께 맞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유럽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뭐를 걱정을 하고 있는가? 유럽이 어디 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부잣집은요. 부잣집은 그래도 몇 대는 갑니다. 이게 그 옛날에 보면 유럽은 쟤네들은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잘 살까? 그 생각을 저도 많이 했거든요. 스스로 몇십 년 동안 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았는데 여기저기 깔린 깔새가 많아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그렇게 뭐 한순간에 원래 그 여기저기 이 세받는 데들이 많아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뭐 기술이나 페이턴트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 사는 거 우리가 크게 걱정해 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저희가 더 걱정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 동력은 굉장히 약해요. 동력은 약해진 건 사실인데 자, 유럽이 자유주의 질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냐? 혼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태까지는 보완자적인 역할이었죠. 굉장히 큰 보완자가 됐었고, 자 다극화가 되는 체제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하나의 축으로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서구라는 축에서의 균형자의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확실하게 답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조금 더 특히 안보 면에서 통합된 그런 전략적 공동체로 바뀌어 나가야겠다라는 그 인식은 아마도 냉전 이후로는 가장 큰 크루드 어웨이크닝, 아주 냉엄한 자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연 국제 질서에 이제 다자주의나 규범 외교를 얘기하는 주체는 지금 유럽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그 집착은 있어요. 근데 그게 이것저것 다 팔고 이제 샤넬백 하나 남은 거 이제 이거라도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은 어쨌든 유럽이 이거를 재설계하고 2년과 4년 뒤를 보는 거죠. 2년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 4년 이후에 미국의 신행정부, 과연 트럼프주의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도 있고, 다시 한번 바이든 이후에 새로운 미국이 다시 이 턴백을 할 가능성, 아직까지는 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질서의 계승자이자 이제 재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유럽도 지금 이 입장을 공유할 그럴 파트너들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나. 그것이 2025년 1월 20일서부터 4월 4일까지 벌어진 유럽 대륙에서의 인식적인 전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남기정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위기에 일본이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맡겨주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에게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로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위기 시대에 일본의 국제 정치학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정학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트럼프 2.0 시대 일본의 외교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대일 외교나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보는 이제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볼 때 그 함의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혼돈 속의 모색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더블 바인드 외교, 그리고 소일본주의 뭐 이런 것들을 좀 키워드로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인데, 그 일본에게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앵글로색슨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하는 일본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그림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영국 또는 미국의 대리점으로서의 일본, 그럼으로써 국익을 실현하는 것이 일본에게 있어서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였고, 그것을 그것의 혜택을 입고 그것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요시다라고 하는 사람에 따르면은, 요시다 시게루라고 하는 전후 일본의 설계자라고 이기되어지는 이 사람에 따르면은 이게 개국 이래 일본 외교의 대도, 큰 길이라고 이 사람은 보고 있고 대체로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후 일본으로서는 미일 동맹이지만 전전의 일본으로서는 영일 동맹이었던 거겠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외세 또는 외압에 반응해서 일본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걸 이제 피동적 주도성이라고 좀 표현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제적인 주도성은 아니지만 일본이 그냥 수동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일본 메이드 인 저펜의 측면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완전히 일본이 주도해서 만든 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본이 어느 정도 거기에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질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요시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로 좀 돌아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으로 돌아보면은 일본은 전쟁에 패한 것이 요시다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국 이래 일본의 대도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시다가 보기에 메가더라고 하는 사람은 동물원 우리 속에 있는 호랑이 같은 사자 같은 존재여가지고 요시다는 충분히 채찍질을 가지고 미국을 길들일 수 있을 거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훌륭한 패자가 되어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도마 위에 얌전한 생선이 되어줌으로 인해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서 우리의 이익을 확보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을 때도 이탈리아와는 달리 일본은 이 협상의 자리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일본은 일본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편에 서서, 완전히 그 편에 서서 그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일본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요시다의 말에 따르면은 그 영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양국과의 연계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국제 정국, 이 사람의 표현입니다만, 특히 자유주의 국가들 사이의 외교적인 주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를 조금 이제 좀 바꿔서 말하자면은 미국에 의한 개국.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리면은 그냥 수동적인 건 아니고요. 일본이 골라왔던 겁니다. 당시에 이제 일본으로 접근해 오는 세력 중에서 러시아도 있었지만은 러시아는 완강히 거부를 하다가 미국이 요구를 했을 때 미국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개국의 상대로 미국을 선택을 해서 영국과의 동맹이 그 이후에 영국과의 동맹을 맺어서 그것을 일본 근대 일본의 외교의 기초로 삼았고, 패전할 때도 패전 상대로 미국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패전을 선택을 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맺음으로써 이것을 전후 일본 외교의 기초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유주의 국제질서 안에서 일본의 생존과 번영을 모색했던 일본으로서 그것의 위기가 감지된 것은 2017년도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호소야 유이치라고 하는 이 아베의 브레인이기도 했지만, 일본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분이겠지만, 트럼프 시대, 그러니까 제1기 트럼프 시대 국제 질서를 1917년으로부터 고찰한다, 리버럴한 질서의 회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 따르면은 2016년도를 이제 이 위기의 징후로 보는데, 앵글로색슨 질서의 동요가 시작됐다라고 본 거죠. 다 아시겠지만
영국의 브렉시트, 그 다음에 미국에서 트럼프의 탄생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100년 동안 유지되었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지금 크게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 결론은 뭐냐면은 일본이 이 리버럴한 국제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지도적인 입장에 서야 된다. 이런 것이 그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이 워딩으로 나온 일본발 이 질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2016년도 8월이었는데 아마 이런 이 시대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 위기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글로벌한 수준에서는 트럼프가 등장했지만 로컬한 수준에서 이 지역 수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그 위기감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오히려 이제 그 트럼프의 등장, 그다음에 문재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오바마와 이 박근혜를 상대로 생각했던 구상을 했던 그런 한미 미일 동맹의 일체화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연기가 된 거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자유롭게 열린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1998년도 한일 공동선언에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유롭게 열린 국제 경제 질서라고 하는 것을 한국과 일본이 주도해 나간다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이 98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일본이 자유롭고 열린 질서의 주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낙관론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17년도부터 이 위기 의식을 갖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일본 안에서 일본의 이 국제정치학 계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말이 지정학이었고 새로운 지정학이라고 하는 말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굉장히 큰 유행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지정이라고 하는 말은 금기시된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패배, 일본의 실패를 자초했던 학문이라고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것은 일본 학계에서 쓰이지 않았던 말인데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위기를 감지하면서 이 말을 쓰기 시작했고 리버럴한 국제 질서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국익 중심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일본이 생존을 위해서는 새로운 구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겠죠. 그러한 것이 나오기 시작했던 상황에서 나오는 그러한 구상들을 보게 되면은 당시의 문재인 정부의 한국은 이 구상 속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 일본의 구상 속에 굉장히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그냥 단순한 국익 중심의 질서가 아니었고 다분히 일본이 생각하는 가치의 질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 머릿속에요. 그 가치의 질서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일본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었고 때마침 개전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일본의 이 이른바 리버럴한 연구자들, 국제정치 연구자들은 여기에 대거 응원부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러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권선징악의 전선으로 일본인들에게는 비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의식을 받아들이면서 기시다 같은 경우에도 샹그릴라 대화에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냐 약육 강식의 세계냐라고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를 던지면서 일본은 규칙 기반이라고 하는 이 가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국익이 아닌 가치를 중심으로 만들었던 그런 질서와 국익 중심의 질서라고 하는 것에 기본적인 모순이 있었던 것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지금 굉장히 일본 이른바 리버럴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가면서 굉장히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일본의 질서 구상이라고 하는 것에 특히 이제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면서 만들어낸 지정학의 도달점, 일본 지정학의 도달점으로서 저는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했던 것이지만 극동 1905년 체제라고 하는 게 있어서요. 사실은 전후에도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이 거의 일체화된 그러한 방식으로 작동을 해서 그 안에서 일본의 안보가 유지되어 왔었다. 그게 이제 일본이 생각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진 게 1905년인데 이미 1895년도에 대만을 일본의 영역 안으로 넣었고
1905년도에 러일 전쟁의 결과 조선 한반도를 일본의 영역 안으로 넣었고 일본이 주도적으로 만든 이 질서가 동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중국과의 세력 균형을 이루면서 일본의 이 안보를 갖다가 보장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전후에는 미일동맹이라고 하는 것으로 작동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상당한 정도로 지금 다시 위기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일본도 노력했고 미국도 노력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일단 그 완성을 보았던 것이지만 지금 미국에서 동요됐고 한반도에서도 지금 한국에서도 다른 방향으로의 그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일본이 보는 이 지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이제 그 트럼프 2.0을 맞이를 했는데 이 트럼프 2.0에 대한 일본의 지적 지형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대하면서 일말의 기대를 걸면서 탈패권 변혁을 시도하는 반전 평화론자가 있고요. 트럼프 2.0을 환영하면서 탈동맹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한 정도로 당황하면서 패권 계승을 추구하는 일본판 네오콘들이 있고 트럼프를 우려하면서 동맹 재편을 시도하는 글로벌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현실은 이 일본판 네오콘과 글로벌리스트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들의 그 길한 관계 속에서 일본의 구상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까 말했던 그런 그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구상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지만 그것도 미완의 그런 상황에서 일본 나름대로 2.0 트럼프 2.0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점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그 플랜 B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작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라고 하는 그 트럼프 2.0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앞두고 일본에서는 뭐 일본적인 표현인데 모시토라, 뭐 호보토라, 각토라 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만일에 뭐 거의 확실하게 말하고 하는 뜻인데 트럼프가 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로 우려하고 체념하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제 거의 뭐 almost, 뭐 surely 뭐 이렇게 돼가면서 일본 나름대로는 준비를 해봤던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 것 같고 기시다도 그러한 그 준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가끔 얘기하는 얘기지만은 2023년도 10월 달에 이미 주미 주로 주중 대사를 동시에 교체를 하면서 트럼프 복귀를 대비한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제국의 질서에서 신베스트팔렌 질서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본 적인 그러한 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블 바인드 외교라고 하는 걸로 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되어집니다. 이게 심리학적 용어가 있어가지고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일본 사람이 쓰는 일본의 그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 더블 바인드 외교라고 하는 거는 양철 외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쪽을 다 철한다라고 하는 게 이쪽도 잡고 저쪽도 잡는,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잡아들이는 그러한 외교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더블 스탠더드 외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양절 외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개념이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그 양다리 외교가 아니라 양쪽으로 손을 갖다가 또 뻗치는 그러한 외교를 하는 게 이게 그 좋은 외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보니까 기시다는 상당한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윤 대통령이 굉장히 뭐랄까요, 캠프 데이비드나 유엔 총회까지 가면서 이른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진영에서의 그 투사 같은 그러한 모습을 계속 꾸준히 보였던 것에 비하면은 기시다 총리의 이 시기에 발언을 보게 되면은 이쪽도 신경 쓰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더블 바인드 외교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 일본의 어떻게 보면은 양다리 외교라고 할 수 있고 그 양철 외교, 양쪽을 다 잡는 그런 외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냉전 시기에도 일본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기원을 저는 한국 전쟁 시기에 거의 끝날 때쯤 만들어졌던 1953년도 외무성에서 만들었던 조선 정치 회담을 앞둔 국제 정서라고 하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냉전으로 들어갔고 세계 외교사도 한국 전쟁이 지나면서 냉전사를 갖다가 기술하기 시작하지만, 외무성이 본 이 세계는 뭐냐면은 양극화에서 다각화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다극화라고 하는 거에 일본 외교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구도 속에서 반둥에도 갔던 겁니다, 일본은. 근데 그러한 그 외교를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런데 그 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있지만 거기에 보조선들이 있어서, 그런데 반둥회도 그렇지만은 중화민국과의 국교 수립과 동시에 중국과는 무역 관계로 들어가기도 하고, 다나카 가쿠의 중일 국교 정상화 같은 것도 하나의 예겠고, 그러니까 일본과 베트남과의 국교 정상화 같은 것도 미국에 앞서서 했고요. 중동 전쟁 시기에 일본은 어느 한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5.1 외교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후쿠다 독트린도 그런 것이었고, 탈냉전 시기에 중앙아시아에 일본이 들어가는 그러한 방식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탈냉전 시기에 오부치 수상의 인교라고 하는 말도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고이즈미의 방법 같은 것도 그런 거고요. 사실은 아베의 대러 외교도 그런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플랜 B를 모색하고 있었고, 일본은 플랜 B를 머릿속에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염두에 두고 뭐 대일 외교든 아니면 동아시아에서 구상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그 플랜 B를 갖다가 그 모색하면서 일본에게 국민적인 그러한 환기라 그럴까요? 그런 노력 가운데 나오는 것이 이시바시 탄잔에 대한 주목인 것 같습니다. 이시바시 탄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른바 전전에는 모든 식민지를 포기하고 작은 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전후에도 미일 동맹 중심으로 나가는 요시다에 대해서 견제하고 반대하면서 이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을 중시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단명으로 끝났지만 굉장히 주목받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그 주목이 지금 높아져 가고 있고, 일본 안에 지금 초당파 의원 연맹으로 이시바시 탄잔 연구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시바 내각의 요소요소에 이 의원 연맹에 중심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를 일본의 변화로 보면서 일본이 이른바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이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까지 소개하는 걸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발표 잘하셨기 때문에 박수 해주시고, 우선 제가 한 20분 정도 하고 그다음 플로우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지금 두 분 앞에 받았는데 추가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한권 교수님, 우리 지금 이혜정 교수께서 오늘 지금 폭탄 선언을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국제주의 질서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있었던 거는 냉전 질서하고 신자유주의 질서만 있었다. 여기 존 아이켄베리가 있었으면 상당히 섭섭했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사실상 우리 이혜정 교수하고 존 아이켄베리 교수는 악연이 좀 있어요. 지금 그 존 아이켄베리가 쓴 After Victory라고 하는 책의 기본 얼개가 사실 우리 이혜정 교수 박사 논문에서 나온 건데, 하여간 뭐 그런 건 있지만은 김한권 교수 그 이혜정 교수의 그 폭탄 발언에 동의해요? 개인적으로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어느 정도의 형태를 갖추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국제 질서를 이끌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후 질서를 미국이 이끌어왔고, 단지 중국이 지적하는 것은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이혜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옳았고 상호 번영을 이뤘고 특히 중국에게도 유리하고 이랬느냐. 그건 또 따로 제가 물을게요. 반대의 의견을 많이 갖고. 그러니까 있었다.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 이재성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뭐 이게 딱 그 성문화돼 가지고 요거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고 요거는 아니고라고 하는 부분은 없었지만, 그 소위 이 국제 기구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그 동력은 분명히 있었다고, 그 흔적은 분명히 찾을 수가 있다. 실체는. 네. 우리 남기정 교수님 아까 발표하시면서 있었다는 걸 전제로 했었는데, 우리 이혜정 교수 명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앵글로색슨 헤제모니라고 하는 거에 다른 말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데 용어도 사실상 보통 미국에 쓰는 게 리버럴 인터내셔널리즘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자유국제주의가 더 정확한 표현인데, 자유주의 국제질서부터 시작해서 뭐 자유국제주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자유국제주의로 여기서는 통일하는 걸로 하고요. 결국에 우리 이혜정 교수님은 외톨이인데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존재했었다. 그러니까 공간을 서구 안에서 일정한 제도나 규범이 있었다는 거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게 정말 글로벌한 차원이냐? 그럼 뭐 2개로 나누면 중심과 주변이고 3개로 나누면 1세계, 2세계, 3세계인데 이 3개 그리고 질서에도 정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개조식에서는 제기했던 게 질서가 없은 적이 있냐 이런 식이면 항상 이론이 질서가 있는 거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다음에 자유주의적인 걸 어디까지 자유주의적이냐. 그래서 굉장히 개념을 엄격하게 따져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돼야 되고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제대로 되고 프리 트레이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규범과 국제 제도가 돼야 되고 이걸 3개를 다 따지면 굉장히 없는 거고 그래서 이 기준이 굉장히 다른데 제 생각에는 냉전기에는 자유주의 세계 그리고 항상 있었던 건 서구 안에 대서양 동맹 안에서 일정한 합의는 항상 있었는데 이거를 냉전이 끝난 다음에 확대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주권 규범을 지금 푸틴이 깼다고 하는 건 저는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예, 왜냐하면 주권을 묶어놓는 게 기본적으로 동맹이고 예. 그다음에 언제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확산한 적 없고 반복만 하면 독재자들을 다 했기 때문에 기준의 문제인데 저는 훨씬 제국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요소가 서구 세계에서 그들이 믿는 건 그랬지만 그렇지 않은 게 냉전기에도 현실이고 미국 외교는 그러면 민주적인 통제가 됐느냐 따져보면 헌정 질서의 위기는 거의 상수였어요. 닉슨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70년대에 했잖아요. 그럼 80년대 이란 컨트라 게이트는 뭐냐? 우리로 치면 대통령 탄핵해야 되는 위기예요. 항상 위기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식으로 하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와 패권이나 지정학은 근본적인 모순과 긴장이 항상 있었는데 질서가 있느냐 없느냐 아주 극단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면 글로벌한 차원에서 미국이 내놓는 패권 질서가 긍정적으로 실현되느냐 하는 거고 여기서 조금 나가면 실현은 안 되지만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없으면 그걸 질서가 있다고 보자. 그러면 지금도 가자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가자에서 무슨 놈의 가치가 있고 규범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유엔의 가장 큰 역할이 가자에서 뭐 선생님 원래 중동에서 시작하셨으니까 국제기구 규범 어디 있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학살이에요. 그렇지만 서구가 갖는 위선에 대한 게 있는데 그럼 가자 빼고 얘기하자. 가자 빼고 그럼 서구끼리 그거는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기준이 굉장히 다르고 이 다른 기준의 최소 기준도 지금 깨졌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이혜정 교수가 내건 이제 2번째 명제가 뭐냐? 이제 지옥문이 열렸다. 우리에겐 이제 나쁜 것만 앞에 전개될 것이다. 그러면 미국 없는 세계 질서는 불가능한가? 김한국 교수는 중국은 미국 없는 지금 질서 또는 미국이 만들어놓은 자유국제주의 질서하고 소위 보완적인 아까 3대 구상, 발전 구상, 안보 구상, 문명 구상을 얘기를 했는데 미국 없는 세계 질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크기는 달리하겠지만 존재할 것으로 봅니다. 단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다극주의, 즉 다자주의 체제로 변화해서 강대국 여러 나라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안정을 추구해 나가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없다기보다는 미국의 힘이 약해진 국제 질서 하에서는 미국 중심이 아니라 다극 체제의 질서가 쓰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금 미국이 지금 유엔 분담금, 미국이 한 유엔 전체 예산의 한 22%를 사실상 미국이 부담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화당 의원 몇 명이 결국에 유엔 분담금 안 내겠다는 지금 안을 내고 있고 마가 그룹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친구가 여기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다거든요. 가령 미국이 유엔에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 또 그렇게 되게 되면 또 유엔이 쓰는 모든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뭐 뉴욕시부터 시작해서 또 세금 부과하기 시작할 거고. 그럼 유엔이 뉴욕에 계속 존재하기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 오케이 상하이로 유치하겠다. 유엔에서 미국 빠진다. 그럼 미국 빠진 유엔 만들겠다.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을 배제할 수 있으면 힘이 약해지는 것을 더 추구하지
미국을 완전히 배제하고서,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미국의 힘을 인정하지 않고 만드는 국제 질서는 맞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벽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미국이 빠지는 힘의 공백을 보이는 지역에 관해서 중국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가능한 확대하려는 노력은 할 것으로. 아니 근데 지금 자유국제 질서의 핵심이라는 게 소위 유엔을 포함한 다자주의 질서라고 하는 게 하나, 두 번째는 promotion of democracy, promotion of human right, 그러니까 민주주의 진흥과 인권의 확산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인데, 사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건 미래의 가능태로 설정을 해놓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라고 하는 다자주의 질서라고 하는 건 현존하고 있고, 또 그거 갖고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보지 않았어요? 한국도 일본도 중국도 거기에 가장 큰 수혜자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냥 미국이 지금 보세요. WHO 지금 빠져갔죠. 그다음 WTO 지금 11% 예산 삭감하는 거 지금 안 한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라고 하는 그 클라이밋 파리 기후변화 협약 거기서 또 철수했죠. 좀 이따 유엔도 빠진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모든 국제기구, 그다음 AID 폐기했죠. 그다음에 US Institute Peace 미국 평화연구소도 또 해체했고, 이 모든 과정에서 보면은 과거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 놓았던 그 국제주의 질서에서 지금 다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다른 나라들은 그 질서가 작동하고 있고 거기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걸 유지하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어때? 유럽에서 이게 총대를 맬 수 있을까요? 유럽이 총대를 매면은 아마 한국, 중국 전부 다 동참할 것 같은데. 유럽이 총대를 매려고 할 겁니다. 유럽이 총대를 매려고 할 거고, 그럴 재원이 있느냐. 그러니까 근데 국제 기구를 운영하는 데는요, 미국의 분담금이 크긴 크지만 없어도 돌아갑니다. 없어도 돌아가고, 이게 없었을 때의 효용과 있었을 때의 효용, 그러니까 있었을 때의 비용과 없었을 때의 그 비용, 이 두 개를 따져 보면은 아직까지는 상당수의 국가들은 이 가령 여러 이런 국가 기구들, 유엔도 유엔이 요새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라고 그렇지만 또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나은 부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오히려 미국이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빠져나가겠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 규범적 리더십을 끌고 나갈 그럴 역량은 있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 문제만 해결되면은 미국 필요 없잖아요. 아니요. 왜요? 아니요. 미국 전 세계에 요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요. 투자 패턴 보면 중국이 제일 크고 그거 하지만 제일 큰 투자의 패턴은 미국하고 유럽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관계에서도 그렇게 미국 러시아 문제만 해결됐다고 가령 예를 들어서요. 러시아 문제는 솔직히 2014년서부터 불거나오던 문제였는데요. 가령 2002년서부터 2014년까지의 가장 큰 나토의 존재 이유가 뭐였을까요? 테러리즘이에요. 근데 이 정보, 테러리스트 정보 공유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을 놓고 봤었을 때 여전히 필요로 하죠. 미국도 유럽을 완전히 빼놓고 저거 보니까 다 이제 힘도 빠졌고 그렇게 놓고 보면은 글쎄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청산 가치보다 효용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가령 지금 미국에서 지금 나토 스프림 커맨더십 자기들 이제 안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가능성도 사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패턴을 보면 가능성 상당히 많은데 거의 지금 그거 기정사실화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what the hell? 왜 미국을 거기다가 끼워요? 그럼 미국 빼지. 지금 가령 덴마크 같은 게 나토의 핵심 국가 중에 하나인데 덴마크의 고유 영토인 그린란드를 지금 미국이 거저먹겠다고 지금 이러는 판에 그러면 유럽 국가들하고 미국 사이에 그 갈등과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미국 없는 나토 가능한가요? 미국 없는 나토, 미국이 없다라는 거를
그게 나토라는 이제 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연합군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대서양 동맹군이 아니고. 네, 캐나다까지는 들어갈 겁니다. 네? 캐나다까지는 캐나다가 낄 거고. 네, 캐나다까지 다 들어갔는데 캐나다가 끼면은 북태평양. 그래서 나토는 유지가 될 거라고 이름상으로 놓고 보고요. 자, 미국이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유럽식의 바캉스로 볼 건지, 그러니까 미국의 롱 바캉스로 볼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호적을 파는 건지, 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적어도 4년은 기다려보고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4년 안에 들어오면은 그건 나중에 아마 그쪽에 쓰는 용어로 원래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막 2달씩 3달씩 바캉스를 가가지고 그게 꼭 그렇게 국제기구에서 오랫동안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너 바캉스 갔다 왔냐? 프랑스 바캉스 갔다 왔냐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저는 적어도 4년은 프로베이션 집행유예 기간이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남기정 교수님, 아까 일본의 여러 시각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일본의 역할을 상당히 기대를 과거에도 해왔고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가서 당신들이 뭐 가령 인간 안보 문제도 그렇고 아까 사례들 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닉슨 독트린 하니까 후쿠다 독트린으로 이렇게 리스폰스도 하고, 그 다음에 에이펙 이니시에이트 하는데도 사실상 레이건 행정부 반대하는데도 일본이 오고, 과거에 보면 일본이 저력이 있는 국가 아니에요. 근데 최근 하는 거 보면 너무 미국에다가 그냥 편승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근데 제가 이시바상은 개인적으로도 제가 뭐 뱅교가에서도 만나고 쭉 했던 적이 있는데 상당히 자주적 생각이 강한 분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자 1억 불 갖다 1조 불 갖다 줬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일본이 팽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보 부분은 이제 협력하니까 그거 갖고 이제 맨친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일본이 이 미국 문제에 대해서 총대를 메고 아시아의 일종의 맹주로서 또는 유럽하고 협력해 갖고 미국 없는 새로운 국제 질서 만드는데 일본이 나설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본에게 그런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한다면은 한국과 함께라고 한다면은 모르겠는데, 일본이 그런 주도적인 그런 능력을 갖거나 아니면 구상을 갖고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은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지금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고요. 일본의 위기가 뭐가 있죠? 글쎄요, 지금 뭐 트럼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본의 생존 질서의 전제를 갖다가 다 지금 헝클어뜨리고 있는 어떻게 그게 것이어서. 가능합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는 트럼프가 뭐 일본 안보를 지금 당장 위해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중국하고 관계를 잘 맺고 그다음 러시아하고 관계 잘 맺고, 그럼 미국 없어도 일본이 얼마든지 과거의 어떤 영광을 되찾을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고 러시아로 가고 있죠. 러시아도 상당히 관리해 왔고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 이시바하는 행태를 보면 미국의 모든 거 올인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지 꼭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중국도 굉장히 관리하고 있고요. 이시바 들어가지고 가장 크게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거는 자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연례 회의 같은 것들이 지금 부활했거든요. 6년 만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가지고는 이건 굉장히 일본에 주목하고 있는 그런 변화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북한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제대로 움직이는 건 없지만 이시바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론을 갖다가 지금 계속 철회하지는 않고 있어요. 철회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한 평가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이시바가 계속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고 있고, 무슨 뭐 평양에 이 연락사무소를 내겠다 아니면 도쿄에다가 그걸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을 내걸고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난이 계속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철회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일본이 미국에 대한 전략적 선명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뒤로는 해징 전략을 하고 있다. 그렇죠. 예. 양철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부터는 그립이 있으니까 그걸 놓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중심이 이쪽에 있긴 있는데, 그렇다 가지고 이쪽을 지금 놓고 과거에 아베처럼 이렇게 이쪽으로 달려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적극적으로 이쪽을 갖다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미국 없는 다자주의 국제 질서를 만드는데 일본이 총대는 못 낼 것이다. 지금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실력도 없고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그거인 것 같습니다. 과소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치르는 국가인데. 아니, 일본 전공하신 분들, 특히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들 보면 일본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고, 저 같은 사람은 일본 모르니까 일본이 상당한 소위 저력을 가진 국가라고. 일본이 보는데.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거에는 일본이 주도해가지고 그런 질서를 만들었어요. 아시아에서. 그리고 지역 질서를 갖다가 만들었죠. 그런데 그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 일본이 힘이 없으니까 미국에 올라타가지고 미국의 그 자기 이익을 대변시키자라고 하는 걸로 각국의 미일 동맹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미국도 지금 믿을 만한 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일본의 최대의 고민인데, 잠정적으로 일본이 거기에서 그 답을 찾은 거는 한미일이라고 하는 구도였었어요. 그게 이제 캠프 데이비드까지 갔던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약간 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게는 최대의 과제일 겁니다. 아니, 한중일로 오면 되지 않습니까? 네? 한중일로. 한중일로 오기에도 힘들죠. 왜냐하면 왜요? 미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미국을 빼고서 한중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일본이 여러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깃발을 들고 가기는 힘들 거예요. 언제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까, 일본에서? 그 이른바 저 하토야마 때 동아시아 공동체 이런 거 했을 때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압력이 굉장히 셌었죠. 그러니까 오키나와에 대한 압력 같은 것도 셌었고요. 근데 그 이후로 일본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론 이런 것들은 쑥 들어가 버렸거든요. 자, 우리 이혜정 교수님 앞에 돌아와 갖고 지금 상당히 그 지옥문이 열렸다. 근데 지옥문이 열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 국제 질서, 그냥 자유국제주의 질서가 와해가 되거나 약화가 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지옥문이 열리는 건가요? 그 지옥에서 오는 불길이, 화염이 어떤 형태의 화염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특히 한국에. 예, 아까 말씀드린 동맹의 세 가지 축, 윤석열 정부를 빼면 군사 동맹이 있었는데 군사 동맹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제 FTA로 하면서 경제 동맹으로 확대한 거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오면서 이게 이제 글로벌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같이 글로벌 이슈에서 협력하는 세 축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도 이런 축이었는데 윤석열은 이걸 완전히 바꿨잖아요. 가치를 아래다 놓고 가치 위에다가 다 올리는, 뭐 우주에도 하고 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이게 완전히 깨진 거고, 요 세 가지만 갖고 보면 트럼프 1기는 물론이고 2기는 이 글로벌한 아까 말씀하신 뭐 미래에 이런 협력이 전혀 없는 거니까 이 동맹의 축이 날아갔기 때문에 한국 안에 있는 뭐 사대주의라고 하긴 그렇고, 한국이 계속 이 성장을 해오면서 G7에 들어가고 싶다, 아니면 D10이라도 들어가자, 아니면 쿼드에 들어가자. 이게 한편으로는 한국이 캐치업을 해오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한편으로는 쇠퇴해가는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 시대착오적인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친미적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조사가 있는데 미국 11월 대선 직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했던 세 가지 조사가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누가 이겼으면 좋겠냐, 미국 중국 누가 리더십을 했으면 좋겠냐,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누가 이겼어요. 미국보다 더 미국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치는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리고 당장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로 가겠다 하는 것도 조기 대선 국면에서 동맹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동맹이라고 신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상 다 깨졌는데 가치. 근데 국내 정치적으로는 이 격차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하나 있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가야 된다라고 하고 뭐 현대 뭐 인도도 가고 여기도 저기도, 사실은 한국의 경제 발전은 제 식으로 설명하면 정경 분리를 해서 가능했던 건데, 제가 가장 놀라는 건 그렇게 친미적이라고 하는 박정희가 핵 개발과 동시에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 편을 안 들고 아랍 편을 들면서 중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냉전 끝났을 때 그 무렵에 우리가 동구하고 먼저 수교한 것도 정경이 분리돼서 한국이 여기까지 온 건데, 예, 아무튼 그거고, 또 하나는 그 아니, 경제적인 기초가 끝난 거예요. 아니, 그냥 강론적으로 예. 그렇게 강론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자, 지옥문이 열렸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불구덩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화염이 나오거나, 그러면 가령 동맹의 어떤 부정적인, 그러니까 경제적인 토대는 없는 건데, 현대를 예를 들면 현대가 뭐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한국의 생태계는 그대로 보존된 상태에서 여기에 100만큼 있는 상태에서 미국에 새로이 100을 하고
글로벌 인도에도 새로 이 100을 300을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한국이 단순하게 통상 국가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제조업 중심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제조업의 이 산업의 공동화의 가능성이 너무나 크니까 이 부분이 다 날아간 상태에서 한국의 제조업 그 기술자들 나가려고 하면 다 날아가는 거지. 지금 미국이 저렇게 된 것도 제조업을 러스트벨트 날아간 것이기 때문에 뭐 1, 2년만 안 돌리면 그러니까 기술자들 경제 부분에 그렇고 그럼 안보 부분에서 지켜주겠다고 하는 것이 임계점을 2017년 이후에 넘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2017년 이후에 막말로 93년서부터 북핵을 이고 살았어요. 수류탄으로 던져도 우리는 됐어요. 98년에 대포동이 일본을 칠 수 있으니까 일본이 그때부터 난리쳤고 미국은 2017년에 자기 본토가 사정거리 안에 드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됐고 보수는 돌파를 했어요. 독자 핵무장으로. 그럼 진보는 뭘 했냐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 그 대안 얘기하는 거 조금 이따 예, 얘기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 세 가지 축이 그냥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는 밸류에이션을 해서 협상을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입장인데 예. 그 개연성을 배제 주한미군의 정말 값어치가 뭔지 유럽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뭐 뮌헨 나가서 난리치니까 우리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 안보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얼마나 자리세를 내고 보호비를 내야 될지 따져보자. 예. 밸류에이션하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확장 억제만 해주면 되니까 나가려면 나가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 아무튼 그냥 하나의 제 잠정적인 답은 밸류에이션 해보자. 예. 그러면 김한국 교수님, 중국은 지금 어떤 불구덩이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은 예, 중국은 일단 대미 무역 관계에서 보복 관세 조치를 포함해서 다양한 경제적 압박과 함께 군사 안보적으로 더욱 다자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부분, 특히 타이완 해협에 관한 문제가 긴장이 고조된다면 중국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매우 긴장을 높이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디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이 생각하는 불구덩이요. 네. 뭐 한 발을 지금 디디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해도 이미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유럽이 느끼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고립과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서양 동맹이 정말로 이제 그 파열, 그러니까 균열을 넘어서 이제 파열의 단계까지 가는 그 상황과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 정말 유럽이 그나마라도 똘똘 뭉쳐서 뭐 그러면 버텨 나가겠다라면은 괜찮은데 사실 유럽도 30여 개국의 이질적인 집단이고 그거를 유럽 연합이라는 그리고 유럽 연합을 실질적으로 끌고 나가는 프랑스와 독일이 충분한 그 안보적인 아니면 경제적인 아니면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거기서 이제 이 몇몇 국가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그 유럽의 이제 파열 대서양 동맹의 파열과 그로 인한 이 분열 그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실존적인 위협이 계속해서 가해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지만 그 부분이 아마 가장 그 문제가 될 겁니다. 남기정 교수님 아까 제가 질문을 하긴 했지만 일본은 어떤 지금 재앙을 생각하세요? 트럼프 2.0에서 재앙이요? 뭐 재앙적인 요소들. 그러게요. 일단 질서가 지금 와해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에 조금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 또는 뭐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라고 하는 이 질서가 일본이 이 근대 국가 이래 한 번도 이것이 아닌 질서를 갖다가 경험하지 못했고 이것이 아닌 질서를 만들려다가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 공포라고 하는 게 아마 가장 큰 것 같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좀 모르겠지만 예컨대 관세 전쟁 같은 것도 지금 일본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뭐 중국의 해징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견디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뭔가 재앙이 뭔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예컨대 뭐 대만 유사 같은 것이 구체적인 재앙이 될 수 있을까요? 일본으로 봐가지고는요.
자, 이제 플로우에서 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질문은 아마 우리 이제 이혜정 교수님하고 김한근 교수님 앞에 하는 게 되겠는데요. 자,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트럼프 2.0에서 원하는 것은 한국의 대중 억제와 견제를 더해주길 원하는데 한국은 대북 억제 역점을 두고 있다. 이 양자 사이의 모순과 간극, 그걸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한국은 여기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 김한곤 교수님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 이혜정 교수님 얘기해 주시죠. 예, 개인적으로는 EU에서 아마 많이 논의가 됐을 건데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동맹과 전략적 자율성의 경계를 한국이 마주한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 본다면은 중국과 미국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으로부터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안고 있고 현재 남북 관계를 본다면은 현실적으로는 당분간은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단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화한다는 것이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한국이 미국을 선택했다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고 한국이 공고함을 택하지만은 내적 균형을 위한 힘을 계속해서 길러 나가야 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로서 앞서 나가겠다라는 인상을 분명히 미국에게도 전달하고 중국에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을 공고화하는 것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적절한 선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략적 자율성, 즉 동맹을 공고히 하지만은 전략적 자율성의 경계를 어디로 만드느냐에 대해 특히 EU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왔고 저는 인도와 말은 안 하지만 일본과 호주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양철 외교라는 일본을 포함해서 호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을 의식해서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많은 연구와 외교적 실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도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서 미중의 이러한 차이 또 한미 간에 나타난 이러한 차이를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만들어 나가고 국민과 합의를 보는 그러한 단계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될 시기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정 교수님. 잘 준비된 답안은 없고요. 제가 그 정보당국 미국 정보당국에서 하는 위협 인식 재밌게 본 거는 24년, 25년 바이든하고 트럼프 중국만 가장 큰 차이는 바이든 정부 마지막 작년 24년에 중국에 대한 거는 중국이 미국에 도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anxious하다. 대단히 불안하기 때문에 동맹이나 틀을 봐줘야 된다 이런 건데 국가로 보면 뭐 크링크라는 말도 만들었고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이란, 북한. 그런데 올해 초 25년 초에 나온 그 Annual Threat Assessment는 순서가 아예 바뀌었어요. 바이든 때는 국가별로 나오고 그다음에 그 초국적인 위협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미국 본토에 대한 마약 카르텔의 위협이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국가별로 보면 크링크는 그대로의 순서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는 핵 세수도 확실히 했고 본토 방위가 먼저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중국에 대해서 얘기가 달라진 부분은 중국이 미국에 도전한다는 언명이 있는과 동시에 미국과의 충돌을 회피하려고 노력한다. 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한국에서 많이 하는 대만에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전략적 명확성과 모호성을 왔다 갔다 했고 트럼프는 전략적 명확성을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셔널 시큐리티 큰 틀에서는 전혀 없고 국방부 수준에서는 한국 국방부에 계속 요구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운 상황에서 동맹과 안보 정책을 하면 국방부 수준에서는 따로 훈련을 하든 그거는 거기서 따로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대만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 결국은 동맹의 기본적인 그 파라미터 관계의 틀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요구하면 동맹 못한다고 해야죠. 제 생각에는. 우리 남기정 교수님하고 이재승 교수님에 대한 질문인데요. 하여간 트럼프 2기 들어와서 한미동맹의 성격이 바뀌어질 것이다. 한국에 대한 압박이 많아질 거고 그런데
그럼 한국이 일본이나 EU하고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고 어떤 협력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우리 남기정 교수님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 이재성 교수님. 예, 그 아까 그 질문과 조금 그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질문과 그 전제가 좀 약간 제가 헷갈려가지고요. 그 일본에게 봤을 때 재앙이 뭐냐라고 하는 것과 이혜정 교수가 얘기했던 지역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그 헷갈리면서 들었는데, 일본으로 봐가지고 지역은 아마 북중러 관계가 긴밀화되고 거기에 한국이 이 약간 그 미일한에서 약간 벗어나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아마 그걸 갖다 재앙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혜정 교수가 얘기한 그 지역문이라고 하는 거는 북중러 대 한미일의 구도가 강화되고 거기에서 뭐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지역문이 열리는 걸로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거기 약간 좀 구별이 돼야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그 미일 동맹, 그러니까 한국의 역할이라고 한 거였던 건가요? 질문이? 그러니까 한일 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한일 협력이요. 글쎄 한일 협력은 그 제가 보기에는 한미일 간의 그런 캠프 대비해서 만들어진 그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관성으로 남아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정도로 그 압력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구태여 거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그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거에 조응해 나가면서 적응해 나가면서 우리의 뭐 자율적인 영역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늘려가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겠고, 지역문이 열리는 거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약간 탈출구를 갖다가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얘기했지만은 이른바 그 글로벌 사우스라고 얘기되어지는 국가들하고의 관계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뭐 이른바 미들 파워 외교의 그 본령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뭐 호주도 괜찮고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는 이 글로벌 사우스를 이끌어가는 국가들, 인도라든지 아니면 브라질이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하고의 관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상해 나가는 그런 외교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기하세요. 예, 그 동맹으로부터 오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고, 그게 지역문으로부터 탈출하는 그런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성 교수님. 한미 동맹의 성격이 바뀌어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가 많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저는 어떻게 바뀔 거냐? 기본적으로 패키지 상품에서 이제 우리가 단품을 주문하고 단품별로 가격을 내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동맹의 이름으로라는 그런 이제 시대는 좀 지나갔고, 우리가 익스텐디드 디터런스가 필요하면은 또 뭐가 필요하면은 그거를 이제 개별별로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 사오는데, 그나마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데가 딴 데가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미 동맹이 지금보다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상황에서 일본은 어떤 그 효용을 가질 수 있느냐? 전 역설적으로요, 유럽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서 한일 관계의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외교적인 레버리지를 갖는지를 좀 많이 관찰을 했는데요.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은요, 한국이 유럽에서 외교하는 게 한 5배쯤 편해지고요. 그 국제 기구에서 그 다자 외교하는 게 한 5배쯤 편해집니다. 역으로 한일 관계가 경색이 되면은 우리나라 유럽 외교는 한 반은 날려 먹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라고 가서 설득을 해놔도 일본이 가서 이거 이런 거야 한마디 하면은요, 여전히 한국 목소리보다는 일본 목소리 먼저 듣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우리는 최적의 조건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를 최적의 조건으로 계속해서 가져오는 게 실용 외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일본은 굉장한 전략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뭐 한미일이나 뭐 인태가 되기 때문에 뭐 사실 뭐 그게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가 굉장히 하지 마라, 나와라, 그래야지 우리랑 관계가 더 잘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역설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게 한국이 가진 제일 비싼 레버리지예요. 그 비싼 레버리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게, 이제는 그런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유럽하고는 유럽은 여전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그 2차적인 그런 지원 세력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북한 파병 때문에 과거보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당분간은 유럽의 방산 시장이 한국 그 방산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유익한 그런 그 시장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거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이 친구가 있나요? 저는 역설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젤렌스키가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조리돌림을 당하고 깨진 다음에 런던으로 갔습니다. 유럽의 정상들이 그래도 욕봤다고 그래도 좀 다독다독 해준 게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만약에 우리나라 정상이 가서 워싱턴에서 그렇게 정상회담을 장렬히 말아먹고 한국에 돌아오면은 국밥 한 그릇 사주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생각하니까 참 깝깝하더라고요. 우리는 호감도는 많아요. 역량도 높고. 근데 친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네 친구, 두 번째는 학교 친구. 우린 동네 친구가 없어요. 동네가 다 적이든지 아니면은 껄끄러운 관계들이. 그래서 동네 친구들 관계 개선해야죠. 좀 있는 게 학교 친구들. 그러니까 뭐 G21이나 뭐 이런 국제기구 같은 다자. 이거라도 있어야지 국제 여론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규범 창출에 최소한으로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정말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한반도에 이런 이 컨티전시 위급 상황이 발생을 했었을 때 한국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거는 동북아의 문제고 한국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하고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워질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들이라고 다른 국가들이라고 실용 외교를 생각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차원으로 놓고 봤었을 때 한국이 다른 차원에서 이제까지의 그냥 한미 동맹에 올인을 하면은 패키지로 따라오는 유럽과 이 서방의 동맹 관계에서 이제 조금 거기서 좀 분리된 좀 한국 나름대로의 우방 외교를 파트너, 우방이라고보다는 파트너 외교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혜정 교수한테 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짧게 이제 답변을 어려운 질문인데 짧게 설명해 주세요. 하나는 내년 2026년 중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계원 추진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상당히 심오한 질문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1815년 이제 비엔나 컨그레스 이후에 유럽에서 100년의 평화를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45년 이제 2차 대전 끝난 다음 80년 평화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80년 평화를 가져온 자유 국제주의 질서가 지금 무너진다는데 무너지면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니냐. 3차 세계대전.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지. 아주 어려운 질문들인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첫 번째 26년은 상하원을 나눠 가질 가능성은 있는데 여전히 트럼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서 트럼프의 지배력은 계속될 거다. 그리고 삼선은 지금은 여러 가지 추론들만 있는 제일 황당한 게 이제 뭐 부통령으로 메드베데프하고 푸틴하고 아니면 아예 국무장관으로 자기는 국무장관에서 대통령 부통령이 사임해서 되는 뭐 별의별 꼼수를 다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냐면 이 마가의 핵심 지지층이 트럼프가 아닌 벤스나 다른 사람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삼선을 하든지 안 하든지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다 공천을 갖고 지금
이재명이든 뭐 저쪽에 누구든 다 공천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경선을 하니까 프라이머리에 참가하는 유권자들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정치 권력의 핵심인데, 공화당 핵심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트럼프에 대한 그 충성도를 버리고 딴 사람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트럼프의 영향력은 삼선을 하든 안 하든 계속 남을 수도 있다라는 답을 드리고, 두 번째, 80년의 평화는 아니라고 해요. 전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열전이었고 베트남 전쟁도 열전이었고, 80년의 평화라는 건 강대국 지들끼리 안 싸웠다는 거고, 왜냐하면 강대국은 기본적으로 제국이에요. 연방국가고. 그럼 강대국 간에 45년 질서가 맺어지면 그 질서에 따라서 각각의 영역을 확정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고 인도 차이나에서 전쟁이 터집니다. 주권을 언제 존중했습니까? 유엔의 상임, 우리 신탁 통치가 유엔의 기본이었어요. 유엔이 주권으로 간 건 60년에 제3세계 국가들이 싸워서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에 80년을 갖고 기준으로 하면 과거에 대한 진단도 틀렸고 현재에 대한 진단도 틀리고 미래에 대한 진단도 틀립니다. 미국 100만 명 이상이 팬데믹으로 죽었어요. 우리 6.25 전쟁, 한국 전쟁 열전입니다. 그건 걔네들 얘기고, 한국의 가장 부족한 시각이 탈식민 시각이 없어요. 탈식민 시각이 없는데 어떻게 글로벌 사우스로 갑니까? 아무튼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끝나면 그렇게 전쟁으로 한꺼번에 가지 않게 만드는 게 한국의 과제고, 전제가 틀렸다는 반론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김한권 교수님한테 질문 나온 건데, 지금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지금 흔들리고 미국이 이제 제 역할을 안 하려고 그런다.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예, 중국의 궁극적인 장기적 목표는 대체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단 현실적으로 중국이 원하는 것은 점진적 대체입니다. 앞에서도 논의됐듯이 현 상황에서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갑자기 몰락한다거나 유엔에서 갑자기, 또는 지금 보여줬듯이 WTO 체제나 기후변화 협정에서 미국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거기에 대한 혼란에 대해서 중국이 국제사회가 원하는 공공재와 기대감을 현재의 역량으로는 충분히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경쟁하지만은 현 상황에서 미국이 갑자기 빠져버리거나 몰락한다면 중국도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원하는 것은 점진적 변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극주의로 가서 결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대체하는 것이 중국의 목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오늘 하여간 발표들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참 오늘 네 분 잘 모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 강창구 팀장하고 우리 신윤희 팀장, 이 네 분 모신 거 하여간 이 네 분하고 우리 두 팀장님에게 큰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오늘 결론은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국제 질서의 큰 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게 단순히 일시적 침체는 아닌 것 같다. 구조적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자유 국제주의 질서가 영구 퇴출할 건가 아닐 건가, 요건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자기가 이 자유 국제주의 질서하에서 미국이 호구가 됐고 손해만 봤다. 그러니까 빠져나오겠다고 그러는데, 모든 다른 국가들은 이 자유 국제주의 질서의 큰 수혜자들이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사실상 이걸 계속 유지시킬 그런 맨데이트, 역사적 어떤 사명감이 있는 건데, 이런 맥락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일시적 침체인지 영구 퇴출인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indeterminate. 아까 우리 이혜정 교수가 그람시 얘기를 하면서 아까 얘기한 그 인터레그눔, 그러니까 전 체제하고 지금 체제 사이에 분명한 지도자가 없는 소위 과도기적인 공백 상태.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는 결국 우리가 하기 나름에 달려 있다. 그 한국 같은데 일본 또 EU 이런 국가들이 협력을 해서 결국 새로운 질서 또는 지금 있는 질서를 보완시켜서 지속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야 되게 되는 게 하나의 결론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한권 교수가 지적을 했지만은
결국 우리에게 제일 지금처럼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동맹의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분명치 않고 했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는 이혜정 교수가 얘기한 대로 탈식민적 사고 또는 자율적 사고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주체적으로 우리의 객관적 환경을 판단할 수 있고 우리의 주체적 결정을 내려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게 두 번째 오늘 교훈인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그 얘기 쭉 해서 보면은 지금 일본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너무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북한이라고 하는 변수를 잘 알고 있는가? 그 조셉 나이 교수도 항상 강조하지만 contextualized intelligence, 맥락화된 정보의 수집과 분석 능력,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이 공유하는 능력, 이게 좀 필요하겠다. 그런 점에서는 이런 모임을 자주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뭐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었습니다만은 하여간 우리 사회 양극화가 미국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이 외교 정책이 왜 어려운가? 뭐 제가 얼마 전에 책도 냈습니다만은 세 가지더라고요. 첫째는 이념적 경직성, 두 번째는 양극화된 정치, 세 번째는 휴브리스, 에로건스, 오만. 미국의 역대 정부가 이 이념적 경직성, 그 다음에 정치적 국내 정치의 양극화,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과 엘리트의 오만, 이것 때문에 미국 외교 정책이 계속 실패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걸 또 학습하지 않으려고 해요. 다 알아요, 답을. 그런데 워싱턴 정치판에 들어가면 그게 전혀 교정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우를 범하지 말자. 이번에 헌재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가 미국 민주주의보다는 훨씬 낫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민적 합의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걸 공론화하기 위한 이런 논의들, 여기도 사실상 성향을 보면은 진보적 성향이 두 분, 보수적 성향이 두 분이에요. 그래서 딱딱 둘 딱 맞아서 이런 모임을 좀 자주 하고, 그리고 저는 다음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장이 공동으로 해서 그 프레지던셜 커미션을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국회의장 블루리본 커미션 같은 걸 만들어서 이 보수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한 1년 동안 연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10년, 20년을 보는 이런 그 블루리본 커미션 리포트 같은 게 나와서 어떻게 하면 소위 각기 다른 시각들을 좁혀서 소위 접합점 또는 공통점을 찾느냐, 이런 것들이 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하여간 오늘 네 분 발표 오래간만에 들었는데 대단히 우수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그리고 오늘 사실 이게 아까도 모두에 밝혔습니다만은 오늘 그 헌재 결정 때문에 여기서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아주 잘 되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나와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식사 같죠? 예.